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집 뒤편에 채소 몇 가지나 토마토 몇 그루를 심어 기르는 작은 뒷마당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제곱미터 정도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연못 안에는 물고기 몇 마리, 수생 식물들, 그리고 어쩌면 수면 위를 헤엄치는 오리 몇 마리도 있을지 모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정원의 평범한 수경시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작은 연못은 많은 먹이를 주지 않고도 기계나 화학 비료 없이도 수년 동안 여러분의 가족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2400여 년 전 범녀 팬리라는 중국의 농부는 양어경, 양유징이라는 세계 최초의 양어 기술서에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해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시스템을 묘사했습니다. 작은 연못이라도 올바르게만 조성된다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네 가지뿐입니다. 물, 햇빛, 생물, 그리고 시간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연못 내부의 생태계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대 아시아의 많은 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연못들이 수백 년 동안 존재하며 주변 가족들에게 물고기와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서기 전 약 3500년경 황하 유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의 농부들은 흥미로운 점을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계절적인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빠지면 땅에 움푹 팬 곳에 물이 고여 있곤 했습니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고기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물고기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주 잘 살아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이 필요할 때면 그 작은 웅덩이에서 바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웅덩이를 더 깊게 팠습니다. 물이 잘 고이도록 가장자리에 진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이 충분히 깊다면 물고기는 그곳에서 1년 내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었습니다. 인간이 시스템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초기 문명의 첫 물고기 연못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상나라 시대에 이르러 물고기 연못은 이미 농경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중에 갑골문에 새겨진 고대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귀 중에는 정원에서 낚시를 하다라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학자는 이것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믿었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실제로 가정집 정원 안에 조성된 관리형 양어장을 묘사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는 관상용 비단잉거를 길렀고 일반 농부들은 식용으로 잉거를 길렀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연못을 이용했지만 그중 하나만이 실제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금지령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7세기경 당나라 시절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성씨가 이이일이 씨였습니다. 고대 중국어 발음으로 잉어는 황제의 성씨와 매우 유사한 소리가 났습니다. 전통에 따라 황실 가족의 이름과 닮은 동물을 기르거나 죽이는 것은 불경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거 양식이 금지된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000년 넘게 인건은 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연못 시스템을 포기하는 대신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한 연못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함께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근처에 식물을 먹는 물고기, 중간층에서 조류를 걸러 먹는 물고기,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 그리고 바닥의 퇴적물을 먹는 물고기 등을 함께 기른 것입니다. 각 종은 연못의 서로 다른 생태적 층위에서 살았습니다. 경쟁은 없었습니다. 낭비도 없었습니다. 모든 종이 생태계의 서로 다른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다종 양식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다품종 양식, 포리컬처, 아쿠아컬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물고기 연못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세기경 유럽의 상인들과 탐험가들이 중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운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물고기 연못으로 둘러싸인 마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연못들은 임시 구조물이나 새로 지은 양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많은 것이 수세대에 걸쳐 존재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연못들은 한 가족에서 다음 가족으로 전해지며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전히 많은 양의 물고기를 생산하며 온 가족과 때로는 주변 공동체에까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관찰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단순해 보이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연못에 엄청난 양의 사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기계도, 펌프도, 복잡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못은 햇빛, 식물, 미생물, 그리고 자연적인 먹이 사슬이 물고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자립형 생태계로 작동했습니다. 즉, 연못이 스스로를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결국 잊혔습니다. 나중에 유럽인들이 북미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가축 시스템인 소, 돼지, 닭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끊임없는 투입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에게는 매일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축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동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델이 농업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연못이 음식, 특히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엔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물고기는 오랫동안 가정용 연못에서 직접 기른 주요 단백질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못은 점차 식량 생산 시스템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관상용 연못, 비단인거 연못 또는 정원 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풍경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더해 주었지만 아무도 먹여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립형 물고기 연못에 대한 고대의 지식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재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 많은 국가가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엘라베마주 오번 대학교의 과학자 그룹은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고대의 아이디어를 가계 식량 시스템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양식장을 짓는 대신 그들은 아주 작은 실험용 연못부터 시작했습니다. 각 연못은 약 1000제곱피트, 즉 약 90제곱미터로 작은 뒷마당 수영장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연못은 평균 1.222.5m 깊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깊이는 수온을 안정시키고 물고기가 1년 내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구원들은 미국 남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자생종인 블루길과 채널 메기를 연못에 넣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자연적인 연못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들은 물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곤충, 플랑크톤, 조류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후 몇 년 동안 결과를 측정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이 작은 연못들은 연간 최대 350파운드, 약 160kg의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단 90제곱미터의 물에서 말입니다. 비교를 위해 소를 기르는 데 사용되는 훨씬 더 넓은 땅은 보통 연간 약 200파운드의 고기만을 생산합니다. 게다가 소축사는 보조 사료, 수의학 의약품, 축사,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울타리 등 많은 투입 요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 연못들은 거의 전적으로 스스로 운영되었습니다. 물고기 먹이의 대부분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조류를 키우고 플랑크톤이 조류를 먹으며 물고기가 그 미세한 생물들을 잡아먹는 물속의 자연 생태계에서 나왔습니다. 즉, 연못은 단순히 물고기를 기르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생산하는 생태계인 것입니다. 이 연못 시스템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순환 내에서 모두 연결된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해 작동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오리입니다. 오리는 단순히 알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오리가 연못 수면을 헤엄칠 때 그들의 움직임은 바닥의 부드러운 퇴적물을 부드럽게 휘젓습니다. 이것은 토양에 갇혀있던 영양분을 방출합니다. 그들의 배설물 또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리 배설물에는 물에 녹아드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질소는 조류가 자라기 시작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류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연못 내부의 전체 먹이 사슬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즉, 오리는 단순히 연못 근처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생태계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질소는 조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러면 조류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은 다시 물고기의 자연 사료가 됩니다. 단 3월 5마리 정도의 작은 오리 무리만으로도 가정용 연못 시스템은 연간 약 800세페이슬런 700개의 알을 생산하는 동시에 전체 연못 생태계가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수생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연못의 천연 생물학적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부들, 수련, 개구리밥을 포함한 여러 종이 연못 생태계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이들의 뿌리는 물속의 과잉 영양분, 특히 질산염과 인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영양분을 제거함으로써 식물은 물을 더 깨끗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이는 물고기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수생식물은 또한 그늘과 은신처를 제공하여 연못 생태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 중 하나는 개구리밥입니다. 개구리밥은 자연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개구리밥은 단 48시간 만에 생물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높은 단백질 함량 덕분에 개구리밥은 연못 안에서 천연 먹이 자원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리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이는 생태계의 식물층과 수면 위에서 사는 동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의 세 번째 요소는 물고기입니다. 많은 가정용 연못에서 농부들은 보통 한 종류의 물고기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종을 조합해서 기릅니다. 가장 흔한 종으로는 블루길, 메기, 틸라피아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각각 연못에서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며 그러한 차이점들이 전체 시스템을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길은 흔히
작은 연못 생태계의 중추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따뜻한 계절 동안 여러 번 산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개체 수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유지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물고기를 넣을 필요 없이 자립적인 물고기 공급원을 형성합니다. 블루길은 또한 연못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작은 곤충, 플랑크톤, 미세 수생 생물들을 먹고 삽니다. 반면에 메기는 강인함과 적응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수질 조건을 견뎌내며 연못 바닥 근처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메기는 꾸준히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뒷마당 연못에서도 수확하기 좋은 크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에는 곤충, 유기물, 퇴적물 속에 사는 작은 생물들이 포함되어 생태계 내에서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성장이 매우 빠른 것으로 유명한 틸라피아가 있습니다. 따뜻한 조건에서 틸라피아는 단 500긴 6개월 만에 약 1파운드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또한 효율적인 섭식자입니다. 그들은 조류, 식물성, 물질,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연못의 자연적인 생산력을 직접 물고기 단백질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종들이 균형 잡힌 연못에서 함께 살 때 그들은 생태계의 서로 다른 부분과 서로 다른 먹이원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연못은 매우 효율적이 됩니다. 물고기 먹이의 상당 부분은 연못 자체에서 직접 나옵니다.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조류, 플랑크톤 및 기타 미세 생물들입니다. 이 때문에 연못은 지속적인 사료 공급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양식장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주기의 일부로서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작은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기능합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전체 생태계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 즉 암모니아에서 아질산염으로 다시 질산염으로 물속의 노폐물을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질소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노폐물을 식물과 다른 생물들을 먹이는 영양분으로 바꾸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 연못은 단순히 물고기를 기르는 장소,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기능할 수 있는 자립형 식량 생태계가 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큰 농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용 연못은 사실 꽤 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약 10피트, 세로 15피트의 평균 깊이 4, 5피트 정도인 연못은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히 큽니다. 그것은 대략 뒷마당의 작은 구석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담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못은 놀랍도록 활발한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성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많은 경우 총 시작 비용은 $400에서 $600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몇 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물을 담아두기 위한 방수 연못 라이너, 소량의 초기 물고기, 오리가 시스템의 일부라면 새끼 오리 몇 마리, 그리고 물을 정화하고 영양분 균형을 돕는 여러 종류의 수생 식물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연못이 조성되면 매일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햇빛이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미생물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물속에서 자연적인 먹이 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못은 대부분 스스로를 돌보는 살아있는 생태계가 됩니다. 연못이 완공된 후 생태계가 즉시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균형을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연못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수생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미생물은 번식하며 영양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약간 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종종 생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약 1년이 지나면 연못의 많은 물고기가 수확 가능한 크기에 도달합니다. 2년 차가 되면 물고기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계속해서 새로운 물고기를 보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 연못은 거의 완벽한 생태계가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농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살아있는 생태계에서 단순히 식량을 수확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중요한 세부 사항 하나는 추운 기후에 산다면 겨울 동안 연못이 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기와 가스 교환이 가능한 작은 구멍만 있다면 물고기는 얼음 아래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블루길과 메기 같은 어종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해 물속에서 반동면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반면에 열대어입니다. 그들은 아주 차가운 물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보통 겨울이 오기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단지 물고기나 알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독립성입니다. 뒷마당에 작은 식량 생태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슈퍼마켓이나 공급망,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가끔 정원으로 걸어나가 연못에 낚싯줄을 던지고 자연에서 직접 식사를 수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2400여 년 전 범녀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협력하기만을 원합니다. 작은 연못, 약간의 햇빛, 살아있는 생태계, 그리고 인내심. 때때로 가장 강력한 식량 시스템은 가장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조용히 작동해 온 시스템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뒷마당이 가진 잠재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묻어두려 했던 고대의 지혜와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